어느 늦은 밤, 한 어머니의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엔 수년간 연락이 끊겼던 딸이 서 있었죠. 딸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자 딸은 조용히 사라졌고 몇 시간 뒤 경찰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새벽 1시 30분, 하지만 어머니는 새벽 2시까지도 딸과 대화를 나눴거든요. 집에 남아있는 CCTV 영상엔 사고 이후 시간에도 딸이 울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딸은 왜 그날 밤 어머니를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슬프게 울었던 걸까요? 진실을 쫓던 어머니는 결국 믿을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그날 밤 딸이 울었던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어머니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정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에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로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고 저 역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것도 나이가 주는 선물인가 봅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선 구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차 한 잔을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 싶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그곳엔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 딸이요. 지연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한 6개월은 좋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늦은 밤에 갑자기 나타나다니요. 지연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고 숨소리마저 가빠졌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리 물어봐도 지연이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지연이를 거실로 데려왔어요. 앉아봐. 물 좀 마실래?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새빨개져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건 분명했죠. 엄마한테 말 좀 해봐. 무슨 일인데 이래? 지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론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다그쳐도 지연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죠. 결국 저는 차를 2잔 끓여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지연이는 가끔씩 눈물을 닦았고 저는 그저 딸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점점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엄마 방에서 같이 자자.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눈을 감았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새벽 4시쯤이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죠. 지연이는 이미 없었습니다. 현관문도 조용히 닫혀 있었고 집안은 적막했어요. 아, 또 말도 없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섭섭하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딸도 바쁜 사람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저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다시 돌아온 건가 싶었죠. 하지만 문 밖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정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따님이 윤지연 씨 맞으시죠?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간 귀가 멍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새벽 1시 30분경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되었고요. 경찰관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새벽 1시 30분? 그 시각엔 지연이가 제 집에 있었는데요. 분명 제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딸 아까까지 여기 있었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유족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함께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하지만 영안실에 도착해서 차가운 시신을 마주했을 때 그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제 딸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경 강변북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치여 즉사했다고요. 목격자도 있고 블랙박스에도 다 찍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시각엔 우리 딸이 제 집에 있었다니까요. 새벽 2시까지도 같이 있었어요. 어머님, 쇼크가 크셔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들 제가 충격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지연이의 친구들이 몇 명 와 있었습니다. 다들 슬픈 표정으로 조문을 했어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지연 언니가 어제 새벽에도 저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뭐라고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새벽 2시. 그 시각이면 지연이가 제 집에 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문자를 보낼 수 있죠? 저는 급하게 지연이의 유품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이 있었어요. 집 침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핸드폰을 켜보니 정말로 메시지 발신 기록이 있었어요. 새벽 2시 15분. 지연이의 친구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핸드폰은 집에 있는데 어떻게 문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사고 시간은 새벽 1시 30분인데 저는 분명 새벽 2시까지도 지연이와 함께 있었다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그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죠.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엔 현관과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영상을 재생했어요. 그날 밤 11시 5분 지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영상을 확인했죠. 새벽 2시 12분 지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를 키워서 들어봤습니다. 희미하게 들렸어요. 엄마, 그 사람은. 그 뒤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말하고 있었죠. 이 영상이면 증거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이 영상 좀 보세요. 제 딸이 새벽 2시에도 살아 있었다고요.
경찰관은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파일이 재생되지 않았어요. 오류 메시지만 계속 떴죠. 이상하네요. 파일이 손상된 것 같은데요. 그럴 리 없어요. 집에서는 분명히 재생됐다고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파일 자체가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 저장해뒀는데 말이죠. 당황한 저는 컴퓨터 수리 기사를 불렀어요. 기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누군가 외부에서 이 컴퓨터에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외부 접속이요? 네, 원격으로 파일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인데요. 누가 왜 제 CCTV 영상을 지운 걸까요? 저는 점점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라이트 앤 스톤 개발이라는 회사에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었어요. 라이트 앤 스톤.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죠. 한참을 생각하다가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 최경석이라는 남자가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왜 지연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낸 걸까요? 저는 지연이의 친구 수민이를 찾아갔어요. 수민이는 지연이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수민아, 지연이가 최근에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니? 수민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지연 언니가 요즘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 라이트 앤 스톤이라는 회사 때문에 고민이 많았대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이용당했다고. 누구한테? 수민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경석이라는 사람이요. 언니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최경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최경석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최경석은 파산했어요. 그때 제가 서류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남편 몰래요. 그 서류는 부채를 최경석에게 떠넘기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서명했어요. 남편이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그 일로 최경석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잊고 살았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저는 지연이가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혹시 목사님이 뭔가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회 벤치에 앉았을 때 이상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이가 앉던 자리였어요.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울던 이유, 주님의 집이 알고 있다. 저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연이가 최근에 무슨 고민 있었나요? 목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집사님이 용서받지 못한 일을 고백하려 하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님과 관련된 일이라고만 하셨죠. 지연 집사님은 그 일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목사님이 지연이의 기도 일기장을 건네주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일기장을 펼쳤을 때 지연이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엄마를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지연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을요. 경찰 조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어요. 지연이는 사고 전날 라이트 앤 스톤 측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통신사 복구를 통해 확인된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에게 다 말할 거예요. 지연이는 제게 뭘 말하려 했던 걸까요? 저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제게 서류를 내밀던 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했었죠. 그 서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최경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딸과 제 딸이 얽혀 있는 겁니다. 저는 지연이의 노트북을 다시 확인했어요. 잠금 파일이 하나 있었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지연이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10월 23일, 1023. 파일이 열렸어요. 안에는 짧은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엄마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일을, 그리고 그 죗값을 대신 치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메시지가 떴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외부 접속 라이트 앤 스톤 오피스. 또다시 누군가 제 파일을 지운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최경석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곧바로 라이트 앤 스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죠.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액자 속에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옆엔 남편이 있었고 그 옆엔 최경석이 서 있었죠. 우리는 한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남편과 최경석은 사업 파트너였고 저는 그들의 모임에 자주 동행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돈 때문에요. 저는 사진을 들고 최경석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수소문해서 겨우 찾아낸 곳은 낡은 빌라였어요. 3층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렸고 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경석이었어요. 누구시죠? 저예요. 박정자. 최경석은 저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 정자 씨. 오랜만이네요. 지연이가 왜 죽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최경석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어두웠고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최경석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지 않고 그대로 서서 물었어요. 지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최경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아이가 날 찾아왔죠.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에요. 지연 씨가 몇 달 전에 날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과거에 저지른 일을 알게 됐다면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경석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 대신 사과하려 왔더군요. 그리고 돈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잃은 모든 걸 보상해 주겠다고. 그래서요? 전 거절했어요. 돈 따윈 필요 없다고.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사과라고 했죠. 최경석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이죠.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최경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 했죠. 하지만 그건 그 아이의 몫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지연이를 죽인 거예요? 최경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몰라요. 하지만 사고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과거를 되짚어 봤어요.
30년 전 남편이 제게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었죠. 그 서류는 부채를 최경석에게 떠넘기는 위조 계약서였습니다. 남편은 그걸 이용해서 파산을 면했고 대신 최경석의 가정이 무너졌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 가족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죗값이 이제 제 딸에게 돌아온 겁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제 딸 사건 재수사해 주세요.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재수사는 어렵습니다. 증거는 있었어요. CCTV 영상이 있었다고요. 그 영상은 파일 오류로 확인이 안 됐잖아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지연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가 고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최근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의 죄이자 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엄마를 지켜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이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CCTV에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꺼져 있던 CCTV가 저절로 켜진 거예요. 깜짝 놀라 화면을 보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었죠. 화면 속 지연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요.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저는 화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일, 엄마는 기억조차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난 알았어요. 최경석 아저씨 가족이 왜 무너졌는지. 그게 다 엄마 때문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엄마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모른 척 하셨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아빠가 엄마를 이용한 거잖아요. 화면 속 지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전 최경석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엄마 대신 사과하려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당신 엄마가 직접 와야 한다고 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전 아저씨한테 협박을 받았어요. 엄마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요. 30년 전 일이지만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서류, 엄마가 서명한 위조 계약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 두려웠어요. 엄마가 감옥에 가실까봐. 그래서 아저씨한테 빌었어요. 제발 엄마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뭐든 하겠다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내가 대신 벌을 받으라고. 내 엄마가 저지른 죄를 내가 갚으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전 엄마한테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누군가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고의였어요. 분명히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전 엄마 생각만 했어요.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엄마를 안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전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든 엄마한테 갔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날 밤 제가 찾아간 거 기억하시죠? 전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영혼이 먼저 간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전 정말 평온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가 진실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가 과거와 마주하지 않으면 엄마도 저처럼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가 카메라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서 전 흔적을 남겼어요. CCTV 영상도 핸드폰 기록도 모든 단서들을요. 엄마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요. 화면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죠? 그날 제가 운 이유. 전 엄마가 미워서 운 게 아니에요. 엄마를 사랑해서 울었어요. 엄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그게 너무 슬펐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최경석 아저씨도 용서하세요. 그래야 엄마도 저도 편히 쉴 수 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죠.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제가 저지른 일을 모두 고백했어요. 서류 위조에 가담한 것, 최경석 씨를 속인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제 진술을 받았어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이의 사고는 정말로 고의였어요. 최경석의 조카가 지연이의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최경석은 직접 손을 쓰진 않았지만 조카에게 복수를 부추긴 정황이 있었어요. 결국 그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죠. 하지만 저는 최경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었죠. 저는 최경석을 찾아갔어요.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경석 씨, 최경석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30년 전 일, 전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요. 제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경석 씨 가족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최경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대신 벌을 받았어요. 제 죗값을 딸이 치른 거예요. 이제 저도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제 딸만은 용서해 주세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경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날 찾아왔을 때 전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가족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죠. 최경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죠. 그 모습을 보니 미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지연 씨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조카가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제 딸은 죽었고 그건 제 죄 때문이에요. 최경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미움 속에 살았어요. 지연 씨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닐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에 출두했어요. 30년 전 서류 위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저는 모든 걸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어요. 어떤 분들은 용서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분노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니까요. 지연이의 장례를 다시 치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요. 딸이 원하는 방식으로요. 장례식장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지연이의 친구들, 교회 사람들, 그리고 최경석도 왔습니다. 그는 지연이의 영정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절을 했죠. 장례가 끝나고 저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지연이가 앉던 그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연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늦었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넌 엄마를 용서하려고 온 거였구나. 엄마가 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려고 온 거였지. 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문 틈으로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죠. 엄마도 이제 용서할게. 나 자신을, 그리고 경석 씨를. 그래야 너도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렸을 때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 엄마도 평안해지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은 허공을 스쳤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온기는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느껴졌어요. 사랑해, 지연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따뜻한 빛이 지연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날 밤 딸이 울던 이유를요. 그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죠.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가 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딸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직하게요. 그게 지연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지연이의 핸드폰은 이미 해지됐으니까요. 하지만 문자는 분명히 와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언제나 엄마 곁에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엄마도 행복할게. 그렇게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이 남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날 밤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딸이 운 진짜 이유를요.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그 눈물이 결국 모든 걸 치유한다는 것을요. 지연아,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엄마에게 다시 살 용기를 줘서, 이제 엄마도 너처럼 살게. 사랑으로요.